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님이시자 전 국회도서관장님이시자 전 강원개발연구원장이시기도 하고 스펙이 너무 많은데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나눌 이 분권하고 어쩌면 가장 연결되는 그런 직장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약칭으로 이제 원장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좋습니다. 해서 원장만 했으니까. 원장님 그러면은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진군입니다. 경제학자입니다. 특히 재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여러 학문적인 이런 백그라운드도 있지만은 현실 정책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에 민감한 그런 학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원장님께서는 그 이명박 정부 때 시민사회 비서관까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렇게도 했습니다. 우리 우파 쪽에 네. 시민단체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바른사회 시민회의라고 우파단체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총장을 제가 2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때 종합부동산세 처음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우파 진영의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그 토양을 묶어서 많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국회 그 도서관장 하실 때는 그때 의장이 문희상 의장이었잖아요. 민주당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이제 되신 거죠. 국회 구조를 보면은 여당목이 있고 야당목이 있습니다. 전부 여당목입니다. 국회의장이다 임명을 하는데요. 유일하게 야당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회 도서관인데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힘이 없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자리 이 구조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때는 사실 민주당이 항상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좀 자리를 하나 달라 이렇게 해서 만드는 자리가 국회 도서관장은 야당목이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야당목으로 국회 도서관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좀 신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죠. 우리가 특히나 이제 우파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정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자꾸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방에서 애들 공부 잘 시켜가지고 서울로 보낸 다음에 정부 예산을 최대한 지방으로 많이 빼서 오는 게 그게 일 잘하는 거고 능력 있는 거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우파 시민들이 이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헌법에 이 지방자치가 명시가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원장님의 주장은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또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사전에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이 불신을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질 테니까 원장님이 좀 반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지방자치제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이유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도 지방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이상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한 건물이라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건물은 굉장히 좋습니다. 5층 건물이고. 제가 볼 때는 뭐 한 1,0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인데 들어가 보면은 10명도 채 안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관장이라는 분도 보면 대충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모자 이상한 게 쓰고 도저히 이 고객을 맞는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느 산 꼭대기에 대학이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많잖아요. 강원도에 도계 캠퍼스가 있는데요. 산 꼭대기 있습니다. 저는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교 명상대학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젊은 대학생들이 거기 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지방에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많으냐. 그리고 왕왕 우리가 지방의회라든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 보면은
곳곳에 서울도 그럴 겁니다. 아마 곳곳에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보면 전부 현수막을 다 걸어놨는데 전부 국비 100억 뜯어냈다. 이 자당입니다. 맞아요. 예, 나는 국비 5천억 뜯어냈다. 이게 자당이에요. 자랑이죠.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정치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하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정책을 했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뜯어내느냐 이게 가지고 그냥 평가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네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우리가 시작한 지는 199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95년도에 시작한 이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정치자치입니다. 정치자치다. 네, 다시 말해서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자치의회를 네. 이제 뽑는 이 정치자치입니다. 네. 정책자치는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를 들면은 어떤 정책이 있으면은 그 정책은 전부 중앙정부에서 다 결정하는 것이고 네. 또 그 정책을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어떤 세금 이런 것도 전부 중앙정부에서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책은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지만 정치만 자치하고 있는 것이지 정책은 전혀 자치를 아직 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모든 발달은 지금 지방이나 이런 데 가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이런 지출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정책 자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정책 자치를 분권 입장에서 분권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간에 이 권한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한번 디자인하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방자치제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네. 지방자치제에서 제출발점인 정치자치만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정책자치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치 지방 살리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지방 살리기 이렇게 하면 전부 중앙에서 돈을 많이 넘겨주는 것을 지방 살리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지방 살리기가 지방을 죽입니다. 맞네요. 예. 그러니까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막 퍼주면은 그만큼 지방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책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책임이. 돈을 쓰게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책임이 없는 그런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니까 낭비적인 그런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과 어떻게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논의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사를 반만년 5천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 시작한 지가 78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민주주의 시작할 때 그때 디자이너가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미국의 그 민주주의 시스템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이 제도를 바로 도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까지만 생각하세요. 네. 사실 미국은 중앙정부라는 게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 지방정부가 먼저 있었잖아요. 연방정부가 생기기 전에 지방정부가 먼저.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주정부가 13개가 먼저 네. 있었고 그다음에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영국이나 이런 유럽하고 이제 싸우려면은 강력한 중앙정부 연방정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 해가지고 엄청난 일종의 그 논쟁 디베이트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는 사실 지방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우선 중앙정부라도 제대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중앙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78년 만에 이 선진국을 만드는 그렇죠. 진짜 위대한 대통령이시고 네. 또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있습니다. 이제 95년도부터 정치 자치제를 시작했는데 네. 제대로 이제 지금 우리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에 가지는 모든 문제점. 네. 이 문제점은 전부 다 지방자치제 중에서도 정책자치를 그리고 이런 정책자치를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런
재정 분권 이런 관점에서 새로 디자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안 되고는 아무리 우리가 지방을 살리자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살리자고 이야기하는 만큼 중앙에서 재정을 퍼부으면 퍼부은 만큼 전부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방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 오랫동안 중앙 집권적인 이 틀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어 자체도 또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용어도 바꿀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용어는 전부 네. 중앙 집권적인 처음에 정부가 없을 때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자는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민주화 시대 중앙 차원에서 민주화 시대를 일어났으니까 이제 지방 차원에서 하나씩 그런 문제를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그런 것을 하나씩 집어가지고 국가의 틀을 이제 새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 분권만 아니 정치 지방자치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권이 필요한데 그 분권이 그동안에 이제 뭐 투쟁적 분권이나 뭐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원장님께서 이 책의 제목이죠. 이 책 제목 이렇게 늦게 소개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책 인터뷰하면서 자유분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유분권과 지방자치라는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원장님께서 이 책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애초에 배경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원장님, 이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민주주의가 오기 전에 아까 원장님께서는 우리 78년 이 민주주의 시대로 놓고 중앙정부만 있었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서구 사회는 지방이 먼저죠. 중세 때부터 이미 그렇죠. 봉건 영주들이 그게 다 지방 정부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생기고 그게 나중에 이제 모여서 거의 계약 관계처럼 이제 그렇죠.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거대한 이제 중앙 정부가 생기는데 우리는 조선 시대를 봐도 또 뭐 고려 시대를 봐도 물론 뭐 토 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 지방 정부급이다라고 할 게 없고 중앙밖에 중앙이. 없었거든요. 중세 시대부터 지금까지가.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환경 자체가 다른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체질의 지방자치가 맞을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5년도부터 조금의 지방자치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30년밖에 안 된 5천년 역사 이야기하지만 지방이라는 거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30년도 채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이 기적의 국가지 않습니까? 아무런 역사적인 그런 자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이런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78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산업화, 민주화라는 이 두 가지 용어로서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 뼛속에는 산업화 민주화라는 이 인이 박혀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민주화에 대한 어떤 이런 정서라는 것은 이미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 차원으로 이제 넘긴다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역사가 우리가 미쳐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민주화된 국민이고 산업화된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가 간의 어떤 일종의 그 이 컨플릭트 이런 것을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는 구조 자체를 분권 구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선진국의 어떤 레슨이고요. 우리는 과거는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사실 우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 유럽 사실 일본도 분권이 오랫동안 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쇼군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번이죠. 지금도 현이 되는데 그거 전부 다 하나의 영주 아닙니까? 영주고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 요새 이야기하는 정책 분권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고 하지만 이 분권 차원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미 소위 말해서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영주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이 나라를 만들고 이제 선진국가 대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도 역사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이런 국민 그리고 민주화된 국민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네.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시스템 틀을 아예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걸 이제 한번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에는 전부 다 분권 이렇게 하면은 딱 생각하는 것이 수도권은 강자다. 네. 지방은 약자다. 그렇기 때문에 분권이라는 것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돈을 주면 된다. 혹은 권력을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일종의 좌파 진영에서 생각하는 좌파 진영은 모든 사물, 모든 경제를 제로섬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쪽이 못 살면은 잘 산 누군가가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지역도 지방이 못 사는 이유라는 것은 수도권에서 전부 다 뺏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투쟁 개념으로 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투쟁적 분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가 지방도 그렇습니다. 지방도 보면은 지금 구조에서는 경쟁을 하는데 서로 거지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 내가 더 못 산다 이거죠. 저쪽보다 내가 더 못 산다. 그러니까 맞아요. 거지라는 것을 더 어필하면 어필할수록 돈이 더 많이 와요. 그 동정심 유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 연민적 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민적 분권.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권이라는 것은 투쟁적 분권이고 수도권하고 어떤 수도권의 미움, 저놈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미움. 그리고 같은 지방끼리는 우리가 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 더 달라. 이런 연민적 분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분권 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렇네요. 그걸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걸 바꾸자는 것이 바로 이제 자유분권, 자유적 분권이래 가지고 이 용어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게 예. 처음 만든 용어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용어군요. 만드는 이런 용어 없습니다. 예, 좀 못 들어봤다 했거든요. 근데 왕왕 이 메시지가 잘못 전달돼 가지고 지금 또 소위 말해서 지방 가면 소위 말해서 이제 개판인데 자유 주면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내가 종종 듣는데요. 네. 사실 자유란 말 속에는 그 동전의 뒷면에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자유분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자유라는 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책임분권입니다. 네. 그래서 요사이 저는 자유분권이란 말보다는 책임분권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요. 책임지게 하는 분권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 마음대로 결정하게 하되 책임지게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지방에서 보게 되는 많은 그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이런 형태의 지출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투쟁적 분권, 연민적 분권 여기서 책임적 분권 그리고 자유적 분권으로 가자는 것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주장이 없었습니다. 예. 항상 지방은 약자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많이 돈을 퍼붓자 이렇게 하는데요. 퍼부면 퍼부을수록 지방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지방 살리기가 지방을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지금 이 얘기 계속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 분권이 중요한데 당장 능력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흔히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들 재정자립도 진짜 형편없는 수준이고 제 고향인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게 대표적으로 진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인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에 분권을 준다는 것은 지역의 정책을 선택할 자유를 준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방제 국가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듣고 싶거든요. 일단 지방 재정 자립도라는 이 용어 자체도 이 인덱스 자체도 이 지표 자체도 예. 중앙에서 지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표입니다. 전 세계 어디라도 이런 지표를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지역에 있어가지고 지방 재정 자립도가 30%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봅시다. 네. 그러면 당연히 손 벌려야죠. 네.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다. 30밖에 우리 돈으로 충당하지 못한다 이런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중앙에서 돈을 주면은 중앙에서 지방 재정 자립도가 분모는 자체 지원 플러스 중앙에서 돈 받는 게 되겠죠. 분모는. 네. 분자는 자체적인 재원이 되겠죠. 네. 자,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 손 벌립니다. 또 중앙에서 돈을 예를 들면은 5조씩 줍니다.
그러면은 분모가 커지죠. 네. 그러면은 중앙에서 돈 주면은 재정 자립도가 30%가 되는 현재 30%인데 돈 주면은 그게 35% 되는지 40% 돼야 되는데 25%가 된다고요. 아, 그렇네요. 예.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분권 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다고 하면은 낮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중앙에서 돈을 좀 달라 하는 것인데 돈을 주면 더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그럼 지방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자, 돈 달라 이렇게 했는데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가 25%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돈 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중앙 입장에서는 항상 지방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지방이 스스로 자립해서 뭐 하려는 것보다는 중앙에 와서 항상 의존하고 손을 내밀기 때문에 중앙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권구조,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한 마법적인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표가 가지고 있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굴욕적인 것입니다. 자립도입니다. 자립. 네. 그래서 30%라면은 나는 자립을 30%밖에 못하고 있고 70%는 그냥 빌어먹는다 하는 이 그냥 치욕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고 또 지방 입장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좋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지 경쟁을 하는 그런 분권 구조이기 때문에 연민적. 이런 연민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그런 행동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에서도 빨리 탈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외국은 어떤 지표를 쓰고 있으면 원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지표 이거 용어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냥 뭐 재정적 분담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분담률. 분담률 그러니까 되지. 중앙에서 몇 프로, 우리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분담률이 어느 정도냐. 분담률이 하면 되는 것이지 예. 자립도 이렇게 하면은 자립도 영어로 인디펜던스로 해놨어요. 인디펜던스. 네. 그러니까 인디펜던스 이 독립도 못 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라는 게 얘기해 보면은 하나씩 따져 보면은 전부 중앙에서 다 컨트롤 하려는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의도라는 것이 많이 보이는데요. 또 단층이 또 예로 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정부 이야기하면은 중앙정부만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죠. 예, 우리가 다른 예를 들면 뭐 속초다든지 뭐 봉화 네. 뭐 이런 건 정부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정, 도정 말은 하는데 개념적 정부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 용어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입니다. 맞네요. 단체네요. 광역단체고 서울시는 광역단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정부고 나머지는 전부 단체예요.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처럼 단체예요. 이 법적 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이런 나라를 보면 정부거든요. 그러면은 중앙정부, 아니면 연방정부, 네. 주정부. 그리고 이제 로컬 가버먼트를 가지고 지방 정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정부는 똑같은 정부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전부 정부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정부가 돼야 되는 거, 속초 정부가 돼야 되는 것이고 부산 정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이제 단체란 말로 해가지고 결국 중앙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하부 구조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네. 또 하나 법적인 용어로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만드는 법은 법률이라고 합니다. 네. 법률을 하는데. 근데 지방에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만들든지 어떤 뭐 경기도에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조례라고 합니다. 그렇죠. 조례라 하잖아요. 예. 근데 왜 똑같이 주민들이 선출해서 만들어 통과된 법률인데 그쪽은 중앙에서만 한 거 법률이고 네. 왜 지방에서 한 것은 왜 조례입니까? 참고로 이제 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통과하면은 페더럴 로예요. 네. 연방 법률이에요. 페더럴 로 LAW로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주 정부 예를 들면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하면은 스테이트 로예요. 똑같이 LAW 법률이에요. 네. 그래서 똑같은 그 앞에 이제 이 단위가 어떠냐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법률이라는 그 자체의 명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에서 만들면은 법률이고 지방에서 만들면 조례입니다.
소리는 뭡니까? 중앙의 밑에 있단 말입니다. 하위 단계잖아요. 하위 단계는 예. 바로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어라는 것은 전부 지방은 중앙의 하위 단계고 중앙의 명령을 받는 이런 그 단계다.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예. 용어로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유분권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려면은 일단 지금 중앙 집권화된 이 용어부터 전부 다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울 정부, 부산 정부, 예. 속초 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이름을 다 붙이고. 그럼 지방 의회들도 그만큼의 권한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더럴로랑 스테이트로랑 이게 그 하이라키가 그래도 거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더 관할이라는 것이죠. 관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위법이라는 개념으로 겹치는 건 아니고 서로 관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분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뭐 지방자치 분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분권이라는 말 이것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다 영어 번역인 겁니다. 네. 번역인 건데 이 원어를 보면은 decentralization입니다. 탈중앙화. 탈중앙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분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핵심은 중앙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은 말은 중앙 권력을 제한하는데 예. 뭘 제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헌법을 본다 하더라도 보면은 중앙 연방 정부 그 권한을 컨트롤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제 모든 걸 이제 중앙 권력화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진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같은 이런 분권하면 안 됩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중앙 정부가 다 이끌어나고 지방은 그야말로 하부조 맞습니다. 네. 중앙에서 깃발 들고 이리 가자 이랬을 때 따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시대가 이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중에서 어떤 것은 중앙에서 하고 어떤 것은 지방에 다 넘겨주고 이걸 이제 디자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왜 그 경제도 우리 산업구조 고도화될 때 중진국 그러니까 개발도상국까지는 국가 주도로 가는 게 그렇죠. 유리했는데 그렇죠. 이후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거 시장에 맡겨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행히 전두환 정권 때부터 이게 그렇죠. 잘 전환이 됐고 맞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로 넘어가야 하는군요. 선진국.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에 대한 어떤 그 민주화에 대한 욕구 예.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민주주의가 너무라기보다는 하여튼 민주주의가 보편적으로 너무 깔려 있기 때문에 주민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디자인 하에서는 네. 주민들의 힘이 강한데 거기에 맞춰서 일종의 파퓰리즘식으로 돈을 퍼부어주면은 다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낭비했다고 해서 지방이 또 발전하면 괜찮은데 네. 낭비하면서 지방은 더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만 이게 뭐 루즈 게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틀을 이제 바꿔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럼 탈중앙화하려면 결국은 그 예산으로부터 그러니까 중앙정부로 받는 예산으로부터 이것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좀 그만큼의 자신감이나 아니면 스스로 재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책에서 보면요, 이 자유와 책임을 강조할 때 가난해도 좋다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는 너무 좀 의미는 좋은데 현실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하고 계속 읽어봤거든요. 의문이 들던 게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이 제조업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지역의 세수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은 또 고용도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농업 등 1차 산업 기반의 지역들은 이거 뭐 제조업을 유치시킬 수도 없고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 간에도 경쟁 체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 기반 자체에서 오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유분권, 책임분권의 핵심은 경쟁이에요. 지역 간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지역 간 경쟁을 한다.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 우리가 뭐 정부보다 시장 경제,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근거는 경쟁입니다. 네. 정부라는 것은 하나의 정부라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인데 시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해에 가지고 서로 경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논리를 지역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특징이 다 다릅니다. 방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역은 농업촌 지역이고 어떤 지역은 제조업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강단점은
그 지역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뭐가 나올까 하는 것은 중앙에서 해결적으로 디자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알아서 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집행하려면은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지방에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제 지방세라는 말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방세라는 것이 지방에 가는 세금입니다. 지방으로 가는 세금. 그런데 선진국에서 지방세의 정의는 그 돈이 지방으로 가느냐 국세로 가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그 지방에서 입법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우리나라에는 지방세가 있지만 지방세가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하신 거군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방 세목은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나 OECD의 그는 그 지방세의 정의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전부 국세만 존재하는 것이지 지방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재정 수단이 되는 이런 것도 전부 중앙에 다 의존하고 있고 그 정책도 전부 중앙이 오케이 승인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뭐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중앙에 의존하고 중앙에 의존해서 돈을 얼마나 더 뜯어오느냐 하는 그것이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평가받는 그런 스탠다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 나중에 지방이 망조들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정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세금 제도를 자기가 건드릴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 같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재산세 이런 것도 그죠. 자연스럽게 이제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주장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한 중앙 뭐 재작년쯤부터 항상 논의되고 논쟁이 된 것이 이제 기업 부과하는 상속세 문제. 이 얘기가 대박이더라고요, 정말. 네, 이런 문제도 상속세는 굉장히 조금 이데올로기적인 거는 그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좌우가 확 나뉩니다. 보면은 뭐 과거 선진국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막 변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 같은 나라가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에는 최고 80%까지 갔어요. 89% 상속세가요. 스웨덴 나라가 우리가 복지 뭐 국가 이야기하는데 복지하려면 세금이 그래 높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세금 내야 된다 하는 그런 머리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식이. 상속세 얼마나 좋습니까? 80~90%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잘 나간다는 기업은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와서 아예 상속세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그것처럼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기업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업이 영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결정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에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원도에 우리 기업 상속세 세제를 뭐 지방세로 하나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예를 들면 폐지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강원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원도에 오면은 기업들은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안 내도 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요. 자, 그러면 옆에 충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충북도 자기도 달랄 거 아닙니까? 그럼 충북도 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20년 지나면은 모든 지역에 이제 상속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럼 되겠죠. 대한민국 상속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애는 방법을 그렇게도 없앨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세로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국민 정서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해서 지방으로 먼저 주면은 지방에 주면 지방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예를 들면 강원도에 줬다. 강원도 주민들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아마.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시행하다 보면은 틀림이 다른 지역에서 열받을 거예요. 왜 알짜 기업들이 전부 다 걸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딴 지역도 하나씩 확대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대한민국이 자연스럽게 기업 상속세가 폐지되는 그런 환경을 가지지 않겠느냐. 야, 그때 궁금한 게 그 이데올로기적이라 했잖아요. 상속세가 자체가 호남 지역에서 과연 이 상속세를 폐지할 수 있게 하면,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여기는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진짜. 예, 와, 그러니까 이 세금 제도에 대해서 마저도 이제 분권이 돼서 예, 이 지역 정부가 세금 제도를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재원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기업도 다 유치를 할 수 있고 기업도 한번 따져보겠죠.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지금 인프라를 다 옮겨가지고 지금 초기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면은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업이 보면은 이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전 세계 1등입니다. 60%입니다. 60%인데 이런 구조 하에서는 기업이 영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민심 이것을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부자들에 대한 뭐 재벌에 대한 이런 세금은 강할수록 좋다 이런 인식이 많이 남아 있어요. 기업에 대한 우리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풀 수 없으면은 지역화 해가지고 하나씩 풀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큰 저항 없이 스무스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기초의원 선거 같은 데는 보지도 못하고 찍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 공약도 안 보고 그냥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생한 지방 정부, 지방 의회에서 하는 결정해내는 법안이 이게 좀 불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같은 경우 국회의원에도 불안감을 느끼는데.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자유분권에서 지방에 나름대로 이제 권한을 주자 하는 이럴 때 이 지방의 의미는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사이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 5,500만 인구에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한 240개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3만 명이 안 되는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태백은요, 시가 5만이 기준이죠. 예, 거기가 지금 한 3만 명. 3만 지금 무너지고 이제 이래 돼 있는데 많을 거예요, 그런 데가. 그래서 이제 이런 단위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력 이런 게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것을 통폐합한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 굉장히 또 우리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그 지방의 어떤 동질성 내지 배타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지도에 성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서 이런 행정구역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자유하고 책임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권력하고 나눠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240개 자치단체에 뭐 이런 자유 다 주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또 엉망인데 자 그래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책임이 작동할 수 있고 자유를 주면서 책임이 작동할 수 있으려면 인구 한 100만 이상은 돼야 됩니다. 광역급이군요. 네, 광역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디자인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은 행정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정치자치의 그 일종의 유닛도 지금 단계는 아니다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있을 거예요. 인구 3만도 안 되는데 거기에 무슨 또 의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자치, 그것도 이제 정치자치인데 그런 정치자치도 그 정도의 권력이 되는 거기에 이제 정치자치가 되는 것이지. 그 하위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조그만 그런 단위는 그냥 행정구역으로 우리 지금
동장은 선거로 안 뽑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동의회 없지 않습니까? 그 원장님 방금 말씀은 공감 많이 하실걸요? 그래서 막 너무 작은 데는 차라리 선거하지 말자 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가 의회가 왜 필요하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네요, 진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정치인이라면 감히 이런 이야기를 못 해요. 되는데 네.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이 자유분권이 작동하려면은 네. 인구는 최소한 100만 이상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자유를 주자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정치 자치도 줘서 의회도 있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는 뭐 과거 행정 단위로 일종의 저 매니지먼트 그런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지. 네. 구태여 정치 자치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낭비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낭비라는 것을 많이 국민들이 체감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 일정 규모가 되는 다시 말해서 그는 권력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 딴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자체 재원으로 그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네. 두 번째 어떤 정책을 새롭게 펼 때 돈이 더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세금을 또 올린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만약 실패했다 하면 바로 책임을 물 수 있는 네. 그 단위. 그래서 이제 정치 뭐 우리 뭐 6월달에 또 지방자치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해가지고 책임 물게 하고 네. 한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크기 네. 이 크기 최소한 100만 이상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지금 사이즈는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지방 세수 잘 거치고 사이즈도 크고 이런 데도 작은데 할 거 없이 그냥 다 중앙이 컨트롤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100만 이상 되고 이제 좀 사이즈가 돼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애들은 좀 독립을 시켜주는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그렇죠. 시작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분권이 이루어지면 이 중앙 정부의 예산은 지방 정부로 내려올 일이 없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내려가게 되나요? 미국도 중앙 정부, 연방 정부에서 지방으로 가는 게 있는 게 그러면 중앙에서 중앙 정부에서 이제 결정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속도로 놓는 거. 그렇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 단위의 어떤 그런 대규모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거는 당연히 중앙하고 지방이 매칭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고 지방의 고유 저기 어떤 그런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전부 지방이 넘겨주란 말이에요. 중앙에서 그렇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환경이거든요. 강원도는 산림이 82%입니다. 산림에 대한 정책 권한을 중앙에서 가지면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이제 환경 관련 있던 정책은 부처가 굉장히 많이 나뉩니다. 환경부 있죠, 산림청 있죠, 농수산부 있죠. 이렇게 가지고 전부 날립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 전체 면적이 100이라면은 규제 면적이 150입니다. 아니 전체 면적보다 규제 면적이 더 넓다고요? 많죠. 그러면 규제끼리 상충되는 따블이죠. 데가 하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환경 보존으로 수자원 보건으로 규제 안 묶이는데 하나는 또 다른 산림 규제로 또 묶이고 그래서 심지어 8배까지 가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땅인데 규제가 입법으로 한번 묶이고 몇 개가 8중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환경 같은 그런 것을 다 풀으라는 것이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선진국 예를 들면 스위스가 우리가 민주주의가 잘 돼 있는 그런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스위스는 사실 뭐 교육 우리나라에서 교육부 장관 만나러 간다, 환경부 장관 만나러 간다, 가서 대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면은 그 장관이 없어요. 중앙정부에는 그런 장관이 없어요. 중앙정부의 교육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없어요. 지방에다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방 정책이기 때문에. 그럼 지방마다 교육부, 환경부 장관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죠. 중앙에 통합은 없고. 통합이 없고. 그래도 돼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대한 정책은 그 지역이 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이라는 것은 외교, 국방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지방에 있는 교육 얼마나 그 지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까? 그 결정은 지방에서 다 해라는 거예요. 제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도가 없는지 알 것 같아요. 딱 듣는 순간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우리가 5,000년 역사에서 지방자치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동안에 네. 그 정치자치만 했습니다. 정치자치만 뽑는 거 이거. 네. 이게 이제 마치 지방자치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것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방에서 보는 많은 문제의 원흉입니다. 흉내만 냈구나. 예,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지방 정치 자치도. 근데 지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민주의 그 성숙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거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죠. 네. 자, 이제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정책 자치로 이제 가서 그 정책 자치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선진국 하고 있는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 핵심은 책임지게 하자는 겁니다. 책임지게. 누군가는 책임지게 하자는 겁니다. 그럼 환경 같은 경우 지방에 다 줘버리면은 지방이 그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바로 책임을 그거예요. 지나요? 바로 그거예요. 보면은 우리는 한 번도 해볼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은 좀 열악하고 지방은 좀 열등하기 때문에 주면 엉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저도 선입견이 있네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상태에서는 중앙에서 모든 게 책임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돈만 달아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중특에 왜 박물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상중특에. 그리고 거기에 그 한 달에 1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아무 관계 없어요. 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퇴직 공무원이 퇴직 1년 남겨둔 공무원이 그 관정으로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보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환경 같은 문제가 대표적인 것인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경 주면은 지방이 엉망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지방의 환경에 가장 민감한 사람은 그 지역민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엉망이 되버리면 그 지역민이 고통을 받는 것이지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안 가면 되는 겁니다. 딴 데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은 예. 그 지역민이 지방민이 그 지역의 환경을 소위 말해서 개판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예. 또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은 절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이게 더 우파적 시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확하게 시장 경제를 지역으로 적용하는 네. 그런 이론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요. 아까 스위스 예로 드셨잖아요. 근데 책에서도 강원도에 뭐 설악산 이런 데 예로 드셨던데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지역 주민이 저거는 우리의 자산인데. 근데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는 자연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는 여전히 좀 그 훼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중앙에서 예. 지역을 하나씩 이제 생각하는 것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대한 특징 이는 지역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네. 사실 우리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것은 뭐 다른 지역에 참고하는 것은 그 지역민이 하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가 나올지 물론 이게 이제 시장 경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시장 경제라는 것이 기업이 중심이 되는 것이 기업이 나름대로 어떤 물건을 만들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이 이게 나올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나오게 된다고요. 네. 똑같아요. 지역이라는 것도 그 지역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구조 하에서 그 지역민들이 그 지역 정부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중앙정부 예산 때 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KTX 같이 뭐 이런 게 지나간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역 입장에서는 그 우리한테 역 하나 안 세워주고 그냥 통과만 할 거면 우리 안 해줘. 우리 자연 망가지잖아. 이러면서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중앙정부는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중앙에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진행이 되는군요. 네. 지방에서 하는 모든 물리적 사업이라는 것은 다 지역을 예. 발판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종의 재산권을 네. 남대로 그 택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참 정말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좀 많이 깨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교육제도, 환경제도 이런 거는 지방에다 온전히 다 준다. 예. 세금도 지방이 다 가져가게 한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환경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딴 데 중첩적으로 사는 건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세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첩으로 엮이는 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왜 뭐 별장 같은 거 이제 책에도 얘기 나오던데 이쪽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은
꼭 우리 지역에 사실 주민등록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여기에 별장을 하나 갖고 계신다면 이것은 취득세에서 빠지게 뭐 아니면 종부세에서 빠지게 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처럼 저쪽에서 사는 사람은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한 사람들은 집이 몇 채간간에 그냥 두 채 이상이면 무조건 다 종부세야. 이렇게 되면 양 지역 간의 법이 상충이 돼 버리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가나요? 우리가 이제 지역하고 이 부동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종부세, 네. 이게 사실 이거 뭐 따로 이제 이걸 이야기돼야 되는 사항인데 말이죠. 네. 전 세계 종부세라는 세목이 있는데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단 그거부터 문제네요. 부동산의 베이스로 하는 네. 세금은 전부 지방세예요. 종부세는 국세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이제 그 재산을 다 이렇게 봐서 이제 하는 것인데 뭐 우리가 요새 이제 국제 스탠다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가 뭐 꼭 필요하면 재산세로 다 이렇게 환원을 해가지고 높이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종부세라는 이게 이제 수명이 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부세를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목적이 뭡니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만들어낸 세목이에요. 그럼 일몰이 되었어야 하는 법이었네요. 일몰이라기보다는 예. 그 목적이 예. 세금을 만든 목적이 부동산 세금이 너무 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종부세를 이제 이렇게 더 때리면은 네. 지방에 넘겨주면 이제 지방은 아무래도 중앙처럼 이렇게 막강하게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중앙에서 이제 하나의 큰 이 방망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종부세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수도권 집값이 얼마나 뛰었습니까? 제가 볼 때 한 3배 이상 뛰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종부세로는 부동산 세금 그 가격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또 전 세계 어디에도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종부세 이는 없어져야 될 세무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지방에 고유되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골치 아파요. 국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에 지방에 어떻게 보면 자유를 준다면은 지방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재산세, 취득세 이런 거는 이제 안전 자율권을 주게 된다면은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종부세 자체가 빨리 폐지가 되면 해결될 문제네요. 이거는. 해결되고 네. 지금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방세는 지방세가 아니라고 했죠. 네, 스스로 그러네요. 입법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이게 다 헌법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래요? 우리가 뭐 우리가 헌법에 모든 조세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헌법에. 네. 그 법률이 뭡니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국회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고쳐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겠군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네. 행정개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개혁은 사실 쉬워요. 네. 지금 얘기하는 국가 틀을 만들자는 거예요. 아예 시스템을 바꿔야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우리 저 이승만 연구소에서 한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국가는 중앙정부예요. 네. 그때는 지방정부를 생각도 못했어요. 그럴 여지도 없었고. 네. 자 이제 그런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이 지방정부를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자유 관점에서 어떻게 틀을 만드느냐를 생각할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78년 전에 국가 틀 만들듯이 지방을 포함한 국가 틀을 새로 짜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작업이에요. 네. 그렇군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보통 이제 국가 단위 예산이 쓰이는데 개최는 지역에서 되는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뭐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같은 이런 국제 행사 있죠. 이런 유치나 개최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자유분권이 돼서 지역 정부들이 다 주가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지역마다 어떤 그 경쟁을 하게 되겠죠. 네. 경쟁을 하게 되게 하고 지역이 중심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예. 아무리 중앙은
파워가 있으니까 예. 세계적으로 나가도 외교 이런 쪽에 힘이 있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것이고 네. 필요할 경우에 이거는 한 지역의 행사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그렇죠. 행사이기 때문에 중앙재원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논리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체는 중심은 지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주체는 이제 중심이 돼야 되는 예. 것이죠. 그렇군요. 정말 이게 개헌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선행돼야 될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이 기초단체에다가 무분별하게 다 그냥 선거로 뽑아버리는 그런 문제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원장님 생각하시는 당장의 선행 조건, 그러니까 개헌까지 가기 전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지금 정부가 얼마 전에 그 강력 통합에 대한 예. 정책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통합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전남 광주 예. 통합하고 그리고 이제 충남 대전 네. 통합하고 그리고 경북 대구 이렇게 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광주 전남만 통합하는 이런 걸로 이제 결정이 났죠. 네. 났는데 강력 통합하는 그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슈가 그냥 행정의 편의성이에요. 행정의 효율성. 쉽게 가지고 이제 규모의 경제 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권의 구조라는 것은 행정 효율 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은 그리고 지금은 행정 효율이 중요할 때가 아니에요. 네. 누가 책임질 수 있게 하느냐 분권 구조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분권 구조라는 것이 결국은 자유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방에 다시 말해서 통합 강력 단체에 강력 정부에 어떤 권한을 주느냐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게 하느냐 이걸 같이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행정의 어떤 뭐 효율성 이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돈을 또 예를 들면 5조 원을 준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방향에 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앙의 힘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돈을 더 주게 되기 때문에. 그럼 중앙 힘이 더 커지고 더 컨트롤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끝으로 보면은 뭐 지역에 대한 어떤 정책 같고 뭐 행정 개혁 같지만은 오히려 분권이라는 그리고 자유분권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수준을 더 역행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충남 대전 같은 경우가 원래 사실 거기에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는 몇 해 전부터 그 국민의힘 그 단체장들끼리 이야기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민간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방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자기들이 니즈에 의해서 통합을 하려고 논의된 거와는 좀 별개 같아요. 이번에 그렇죠. 지금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앙에서 그렇죠. 돈 줄 테니까 합쳐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원장님이 주장하시는 이 지방자치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돈 준다는 것인데 그 돈 주면 또 책임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미래는 필연적으로 좀 어두울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취지에도 상당히 어긋나고. 그렇죠. 그리고 돈 줬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지방 재정 자비도는 네. 뚝 떨어지잖아요. 더 떨어지겠네요. 예, 부모가 커지는 거니까. 부모 거지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코미디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고 있는 분권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찝어주고 나름대로 이제 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국가틀 자유민주 체제에 맞는 국가틀을 중앙정부 차원으로만 생각했는데 지방까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지방자치 분권이라는 것은 좌파들의 전용 정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들어서면서 항상 놓은 것이 대통령 밑에 위원회가 지방 분권 그리고 뭐 균형 발전 위원회 항상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랬는데 우파 쪽은 정책이 없어요. 왠가 그러니까 이 좌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전부 아까 말씀드린 분권이라는 것은 투쟁적 분권이에요. 네. 그래서 지방 도우자 하는 거예요. 수도권 억제하고 지방 도우자 하는 이 정책이 이제 이 좌파들의 정책이에요. 네. 지방 도우자 하는데 우파 쪽에서는 이론이 없으니까 옆에서 지방 도우자 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론도 없어. 그러니까 반대도 안 하고 그냥 그 어정쩡하게 끌려만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론이 없어요. 보면은 난 그게 아니다. 투쟁적 분권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유적 분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파의 분권이에요. 우파의. 왜? 우파라는 것이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자유적 분권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투쟁적 분권에 나름대로 이론을 제시하고 그들이 지방 도우자고 이야기할 때 지방 도우기가 지방을 죽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걸 내가 저 책으로 낸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 또 6월 3일이 또 지방선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소한 우파라고 생각하는 이 정치인이 지방선거 나오면은 이 책 한 권은 좀 읽고 나오라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타이밍이 지난달에 낸 거예요. 아니, 기본 소양으로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저처럼 아예 선입견 때문에 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경우는 완전히 그냥 깨지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요. 이 지방자치제에다 여전히 불신을 갖고 있는 시청자들께 먼저 이렇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지방자치 불신은 저도 재정학자면서 지방의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생각할 거예요. 내가 제 현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를 없애야 되느냐?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 뭐 마치 대통령이 이제 투표를 뽑지 말자 하고 야가 비슷한 걸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형태든지 제대로 된 이런 지방자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제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를 완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지방자치제에 제가 볼 때는 한 5%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만 지방자치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만 있는 거예요. 선거.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의 머리 구조는 여전하게 중앙집권적인 거예요. 중앙이 하면은 잘하고 지방이 하면은 열등하기 때문에 못하고 하는 것인데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 단계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라는 것은 개인에게 자유를 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런 위대한 나라를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 자유를 지역에 있는 개인 단위로 이렇게 넘겨줘서 거기서 책임질 수 있게끔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그래서 요새는 책임을 주는 자유분권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 헌법 문제입니다. 지금 또 헌법에는 지방자치제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모든 거는 법률에 이의만다고 해놨어요. 있으나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헌법 같은 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를 하려고 하면은 헌법에 법률에 이임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정권 지방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명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내면서도 단시일에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면서도 제일 문제는 남들이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면은 현재 문제점이 뭐냐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식이 너무나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아직도 지방은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지방은 불쌍한 것이 되고 그럴수록 중앙에 더 권한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중앙에서 힘이 더 강하게 재원을 컨트롤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 현재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나빠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인식을 시키고 인식하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국민적인 어떤 그런 우리 이제 지식이 축적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헌법이 문제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중간에 어떤 정치인이 또 나와야 되겠죠.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항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되는 것이고 요새 정치인들도 지역 문제 이야기하면 지방 문제 이야기하면 전부 지방에 돈 퍼붓자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보면 한번 중요해 보십시오.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똑같아요. 하는 것이 보면은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야당에서 지금 제가 그 비판하고 있는 투쟁적 분권, 연민적 분권은 감성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쉬워요. 네. 자유적 분권, 책임적 분권은 조금 좀 힘이 들어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자기에 또 책임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민적인 감성은 전부 투쟁적 분권으로 쏠려 있어요. 여기서부터 빨리 탈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그 우파라고 생각하는 이 정당에서는 좌파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이런 우파적인 그런 마인드 하에서의 분권에 대한 어떤 지식, 최소한의 지식.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굉장히 찾기 얇아요. 이 뭐 페이지도 얇고 안에 전문적 용어 거의 없어요. 수어 그 굉장히 읽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보고 그 다음에 뭐 내 정치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얼마나 좀 뭐랄까요 왜곡된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지 좀 알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방에 대한 분권이란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이 좌파적인 전체주의적인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 이제 중앙 정부에 물고기가 많으니까 이걸 좀 우리한테 나눠줘 이러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책임을 같이 주면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그냥 가르쳐줘가지고 그렇죠. 대신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물고기를 잡지는 못하게 하고 계속 던져만 주고 있으니까 기구도 주고 권한을 줘서 스스로 책임지게 하자. 가장 우파적인 시각이고 산업도 우파적으로 했을 때 성공을 했듯이 산업화에 성공했듯이 이 지방자치도 그동안에 해결이 안 됐던 데는 근본적인 접근 방법 자체가 틀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출마하는 적어도 출마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기본 소양이 돼야겠지만 그 모든 틀을 디자인하는 거는 우리 개헌을 하든 뭘 하든 우리의 선거로 되잖아요. 뽑는 우리부터가 여기에 대해서 좀 무장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하루만 시간을 해도 충분히 다 읽고는 남거든요. 책이 분량이 적어요. 그리고 진짜 되게 쉽게 적혀 있습니다. 자유분권과 지방자치 여러분도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지난번에 왜 근대화 책 말씀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 좀 깨지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이번에 정말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지방자치에 대해서 불신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또 원장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책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여기 링크로 좀 안내하고 있으니까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짧지 않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네, 오늘 현직원 원장님 모시고 오늘 또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박영석 국장님과 함께 이슈 추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